한동훈 대표는 이미 마음이 대구에서 떠났어요.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남행열차 타고 있는데 무슨 또 뭐 대구를 얘기합니까? 그거는 우리 쏠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물어봐야지.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현장 최고위가 되는 그 인천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어요. 인천의 친한계가 아닌 당협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사람은 알겠는데 네, 네.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박 대변인은 뭐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저요? 어디 나가셔라. 어디 가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냐? 저는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이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 모드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은 처음 나오셨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죠? 박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PR하면 제가 원래 저의 그 그레이 흰머리가 저의 시그니처였는데 염색을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그 염색하시니까 네. 오세훈 시장님 닮으셨어요. 그래요? 사심 담아서. 고맙습니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법정모독이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일단 한번 머리를 바꿔봤고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이제 정치를 부탁해야 같은 시간대에 하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진행자를 맡았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지율도 좋고 지방선거 전망도 좋아서 민주당은 근데 때 아니게 뭐 대통령 사진 금지령 68%의 지지율을 자랑하는 대통령 사진을 왜 못 쓰게 하냐 선거 운동에 못 쓰게 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거 과유불급이다. 굳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하루 만에 번복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어떤 계파 간의 견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뭐 자충수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까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면 후보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가 찍은 사진을 썼을 때 도움이 될지 또는 이 사진을 쓰면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쓰라고 해도 안 쓰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당이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진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그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없다 보니 후보들이 한동훈 대표랑 사진을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한동훈 영입 인재로 1호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랑 사진을 제가 선거에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당시 우리 후보들이 다 그랬을 텐데 지금 그래도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이 아니고 정청래입니다라고 하는 분은 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보면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사진 걸지 말고 정청래 대표 사진 걸어라. 약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 불편함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들은 동물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누구와 찍은 사진을 활용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어쨌든 경선을 치르던 본선을 치르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걸 본인들이 다 잘 알아서 해요. 제가 방송하러 모 방송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지역구예요. 그 지역에 가면 정청래 대표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놓으신 후보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본인 지역구에서 필요하고 소구가 된다고 생각되면 하는 거예요. 그걸 당이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 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조승래 사무총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뭐 다른 뜻은 아니었다. 그냥 4년 전에 찍은 사진을 어제 찍은 것처럼 올리고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였다고 해명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곡하지 말라. 4년 전에 지지 발언이 있었던 걸 이번에 대통령이 지지 발언을 한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 또는 당무 개입에 했던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뭐지?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건 뭐 당이 조금 오판했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또 지금 논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지시사항이 또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뭔가 그립을 세게 쥐는 느낌이거든요. 줄줄이 이제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리 친명들의 반발을 이제 단속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당 내에서 가처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 거죠. 요즘처럼 국민의힘처럼 가처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당에 분열이 온다라는 걸 예방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당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번복하거나 또는 심사를 다시 하거나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선거구 중에서 몇 개나 되겠어요.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정말 노이즈 그 자체라면, 민주당은 사실 지금 공천 때문에 파열음이 나오는 것, 물론 일부 지역 단위에서는 뭐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용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당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해봤는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문이 한 장이 딱 나오는 순간 당내에서 지금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것도 저는 약간 좀 과유불급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약간 긁어부스럼 같은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의 효과가 민주당까지 영향을 준 거죠. 저는 이게 장동혁 이펙트라고, 장동혁 대표와 우리 공간이의 그 기상천외한 공천이 가처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청래 대표도 깜짝 놀란 거죠. 법원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조금 찝찝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처분 가면은 또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당도 지금 민주당 또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청래 대표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과유불급이고, 장동혁 대표가 이 가처분 인용으로 이제 리더십도 막 흔들리는 걸 본 정청래 대표가 많이 불안했던 게 아닌가. 이게 이 장동혁 이펙트가 여기까지 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공천 시끄러웠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 진짜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당은 참 그때 민주당이 친명행제 비명행사 할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저희 지역구도까지 괜찮았을 정도니까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수는 민주당도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다. 네. 한번 기다려보면, 아직 6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기다려보면 뭐.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공문 보낸 거 왜 보냈냐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어쨌든 걸리는 게 있잖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죠. 이게 물론 제명 처분에 대한 거라서 뭐 경선 결과에 대한 건 아니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경선에 참여를 못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는 김관영 지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전 국민이 CCTV를 통해서 김관영 지사께서 대리비를 나눠주는 부분들을 목도했고, 본인이 또 징계위에 출석해서, 윤리감찰단에 출석해서 본인이 했던 행위를 인정했고,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에 보면 긴급 징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긴급하게 징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최고위를 소집해가지고 최고위에서 논의했는데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지방선거를 한 60여일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읍참마속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당의 입장은 또 당의 입장대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법적 구제 장치를 통해서 구제받겠다 하는 노력, 그거는 그것대로 하실 수 있다. 다만 이것에 빗대서 경선 불복이다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하고는 좀 결이 너무 달라서, 이걸 보냄으로써 마치 김관영 지사의 이 가처분 신청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일체화돼서 결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전재수 의원이나 강선우 전 의원이나 이런 다른 의원들과 너무 좀 차이가 나게 빛의 속도로 제명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도 좀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는 하지만 그냥 저희 당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장경태 의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재수 의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소고발만 하고 있는 정원호 시장의 그 출장,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김관영 지사는 약간 보수 우파 쪽에 그 정치 이력이 좀 있어요. 바른미래당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이제 보수 우파 쪽에 약간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닌가. 김관영 지사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지켜주고 경선의 기회를 보장했을 때 국민의힘이 득달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봐라, 저렇게 돈까지 살포한 사람도 경선에 붙여주는 아주 부도덕한 집단이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할 게 뻔한데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녹취나 영상이 나온 다른 의원들 케이스에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김관영 의원을 보면서, 김관영 지사를 보면서 김상욱 의원이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캠프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나온 거에서 무응답 모름을 빼고 후보들 간의 격차를 이제 다시 계산 100분율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굉장히 중재예요. 특히 그 허위사실 공표로서 공직선거법상 그게 왜 중재인지는 장해찬 씨가 최근에 그렇죠. 예, 여론조사 왜곡 공표로 해서 벌금 150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장해찬 씨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자신이 그 5년 박탈형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 정원호 후보는 그보다 심하기 때문에 그 형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장해찬 씨는 그거라는 거죠. 이제 지지층 중에서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보도한 숫자를 인용했는데, 지지층 중에 자신의 지지율이라는 요 부분을 너무 글자를 작게 쓴 거예요. 그게 왜곡 공표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기는 5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그 지지층 중에가 아니라 100분율로 환산했다. 그것도 글자가 작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가 언론사에서 제공한 숫자가 아니라 본인이 임의로 재추산해서 만든 숫자예요. 이게 언론사에서 장해찬 씨는 가져와서 썼는데 정원호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자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니까 이거는 자기만큼 처벌을 그 이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식의 그 SNS 글을 남겼거든요. 장해찬 씨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다투면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변호사 이상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건이 되면 그래요. 그 분야에서는 모든 걸 다 보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캠프에서 굳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지금 좀 그 어느 정도의 대세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됐다라고 캠프에서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놓고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장해찬 전 그 연구원 부원장의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장해찬 당시 후보는 여론조사상에서 3등이었어요. 다른 후보들이 자기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와 있는 지지층에 대해서만 가지고 본인이 1등이다라고 거기다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현저하게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3등의 후보가 내가 1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그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 기사들이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언론사에서도 백분율로 환산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기사로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사를 보고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당시 여론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문제 제기가 당시에 그 어느 쪽에서도 없었다. 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사안이다. 라고 공격하는 건 너무나 정략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정원호 시장 쪽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논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한 일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대북 송금이 있었지만 도지사는 모른다. 에서 한번 봤던 방어 논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새롭긴 하네요.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이런 환산을 해가지고 쓴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제기가 사실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박주민 캠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경쟁 후보가 느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순위가 바뀌진 않았어도 격차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박주민 캠프가 공정하지 못하고 왜곡이다라고 느껴서 문제 제기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피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경과를 지켜보시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좀 내가 좀 치고 얘기해줘야 되겠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대구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 사정도 정말 혼돈의 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거의 이제 출마하겠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출마 강행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쪽을 좀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쪽은 자신이 컷오프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두 번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 쉽사리 신뢰하기가 힘들어지죠. 첫 번째 컷오프 때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컷오프를 당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인용이 되면 8명 다 경선을 붙여줄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가처분이 기각되고 나니까 그냥 컷오프 유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아마 두 번째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배신감을 느꼈는데 자 우리가 4월까지 해가지고 지방선거 공천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근데 지방선거 공천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당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5월달이 되면 사실 대구의 재보궐선거 공천은 우리 당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세 번째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출마를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컷오프 당했을 때 모르고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콜백도 없더라. 여기에서 배신감이 확 느껴진 거 아니에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좀 전에 이제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두 번의 배신도 있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대구에서도 효용이 있겠지만 국회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보궐 어느 지역을 얘기를 안 해. 맞아요. 대구라고 얘기를 못 박아주지 않고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수도권도 계양을 나가면 떨어질 게 뻔한데 그런 데에다가 나를 갖다가 처박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있을 거고. 그렇네요. 나 여태까지 대구에다가 엄청 명함 뿌리고 가서 인사하고 했는데 부산, 수도권, 민천, 평택 이런 데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 하얀색 점퍼를 입고
어깨띠도 하얀색으로 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해야 최소한 재보궐을 확정받는다. 이런 차원은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이미 그런 건 넘어섰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만나겠다. 장동혁 대표는 말만 해. 맞아요. 행동이 없어요. 실제 가가지고 뭐 삼고초려에서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후보 만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당에 그 나오는 후보들이 당 지도부와 공간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요. 지금 이 와중에 한가하게 예능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능 찍으신 분은 한동훈 전 대표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 한동훈 대표는 무소속이니까 뭐 예능 찍을 수도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는 그 지금 보면은 장 대표 어디가라고 개인 유튜브를 제목은 장 대표 어디가 아빠 어디가인데 내용은 구해줘 홈즈야. 그래서 제가 어제 MBC 가서 장 대표가 사실 알고 보면 MBC 애청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아빠 어디가 구해줘 홈즈 그리고 경선은 또 복면가왕식 경선 이게 다 MBC 프로그램인데 하루 종일 MBC를 보시는 분인 것 같다. 제가 그러면서 MBC에서 한번 모시라고 했더니 MBC 진행자분께서 예전에는 많이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안 봤는데 이걸 보시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 또는 이번에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은 장 대표 오지 마로 받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 인천에 최고위 가셔가지고 면전에서 돌직구 맞고 버럭 또 화를 한번 내셨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회의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대표가 힘이 되냐 짐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정말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 이제 출마하느냐 마느냐도 저거잖아요. 이른바 주한연대 그 가능성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호영 의원이 과거 친이계였죠. 그렇죠. 네, 친이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행보를 같이 해왔던 분들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인연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쪽 사람들도 친이계 쪽 사람들이었고 네. 한동훈 전 대표 쪽에도 이제 친이계 쪽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의견을 교류하는 거는 저는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주호영 의원의 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또 주호영 의원 자체도 이젠 진짜 오롯이 주호영 의원에게 모든 선택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무소속 출마를 이진숙 위원장한테 선수를 빼앗겼어요. 이게 좀 뼈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미 여러 번 본인이 그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놓친 게 아닌가.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호영 그 의원이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남아있는 2년의 국회의원을 그냥 마무리로 하시려고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미 뭔가 액션을 취해도 크게 취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도 저는 이제는 이 주한연대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는 이미 마음이 대구에서 떠났어요.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남행열차 타고 있는데 무슨 또 뭐 대구를 얘기합니까? 그거는 우리 쏠려가고 있는 게 한국사람한테 아닐까라고 물어봐야지.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그 현장 최고위가 되는 그 인천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어요. 인천의 친한계가 아닌 당협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개항이 아니라 연수갑. 거기도 지금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갑을로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되게 강하게 어프로치를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친한계가 아닌 당협위원장이. 어제 제가 또 인천에 제가 당협이 있었으니까 거기 지역구에 있는 당원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인천에 그 구청장 예비 후보 중에 또 한 분이 그 당원이 좀 발이 넓은 당원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연수로 와야 된다. 인천으로 와야 된다.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김진욱 대변인 말씀이 딱 맞는 게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들은 동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당 후보들의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안 왔으면 좋은 분이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에 어디든 와서 그 지역 한정이라도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커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겠는데 네, 네.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본인. 박 대변인은 뭘 하고 조언하고 있어요? 저요? 어디 나가셔라. 어디 가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냐? 저는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이 그래서 인천으로 와야지. 인천? 아니요. 우리 당이 제가 인천에서 출마하고 했지만 인천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근데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기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부산이었어요. 부산이 우리의 최전선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살리면 총선 때 완전히 살린 것 한 번, 금정구청장 선거 이긴 것 한 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또 부산을 살아나게 만약에 하면서 당선까지 되면 이건 진짜 부산이라는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다. 정치적 고향이. 그러니까 부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구가 이렇게 흔들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대구네, 대구가 대구. 이렇게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사실 지금 판단하게 된 거에 예. 지난번 부산 여론조사에서 아니, 한동훈 그거랑은 상관이 없- 대표가 그거는- 3위 박민식 그 전 의원에게도 밀려서 3위한 게 그거는- 영향이 있어 없어요? 아니 그거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부산에 출마한다고 선언도 안 했고 활동도 하나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고정표가 확인된 거예요. 그 박민식 지금 전 의원은 거기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저치와 최고치가 만난 거고 이거는 그래서 선거운동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출마 선언하고 하면 저는 달라진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뭐가 됐던 이 보수의 상징이 돼서 보수의 재건의 상징이 되는 곳에 출마를 했으면 바라는데 그게 지금 원래는 낙동강이 최전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구까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봐요. 부산 북구에 만약에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식 후보의 최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최저 그럼 한동훈 대표가 더 올라가면은 3자 구도 했을 때 우리 민주당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낙동강 전선을 굳건하게 지킨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시냐는 얘기를. 근데 정치인이 크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도 필요한 거죠. 네, 저는 그거는 그런 승부수가 없었으면 론스타 사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승부수는 개업날도 그렇고 론스타 사건 때도 그렇고 승부수는 던질 거라고 보는데 그 승부수가 우리 보수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곳에서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1월까지만 해도 저는 대구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진짜 김부겸 후보가 무섭게 올라옵니다. 진짜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전히 부산인 것 같네. 아니 저는 대구 같은데 왜 다르게 했을 거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네. 우리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후면은 네. 결론이 또, 나오실 테니까 네, 지켜보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네. 보시죠. 그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광역단체장 후보들 이제 16개 중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몇 대 몇 될 것 같아요? 형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16개. 16개 중에 한 13개. 13개. 네. 어디 세 곳은 어디? 세 곳은 대구 경북은 여전히 어렵다. 아 그래요? 예. 3자 구도가 대구- 돼서 김부겸 후보가 탐자 구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투표일 직전까지도 단일화의 시도는 줄기차게 있을 거고 아마 그 단일화의 압력은 훨씬 세겠죠. 너 이러다 배신자 프레임 뒤집어 쓰면은 선거 책임 다 네가 혼자 독박 써야 된다.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대구, 또 경북, 울산 요 세 지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더 지금보다 가열차게 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되게 좋은 전망을 내기가 힘들어서 개수를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 당 후보들한테 미안한 일이라서 못하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서울시장은 이길 것 같아요. 대구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이 되지 않을까. 서울시장은 요즘 정원호 구청장의 행보나 해명이나 이거는 막상 본선 들어가면 오세훈 시장이 이길 수 있어요.
닮으셨어요. 오 시장님 한번 불러야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닮으셨네. 면색하니까 닮으셨네.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부겸 후보는 대구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아픈 곳을 파고들고 있고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근데 심장을 잃으면 진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대구 선거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하고 있는 당 지도부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